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 하면서 뭐 보강 비슷하게 뭐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다 끝내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학생들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제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시간 강의를 제가 한 80분 넘게 영상을 만드는 바람에 오늘은 이어서 조금 분량을 좀 줄여서 지난 시간 강의랑 이제 이번 시간 강의랑 합쳐서 한 150분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기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부분균형 모형에서 조세의 효과 같은 이야기들 이제 결국은 귀착에 대한 경제적 조세 귀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가 얼마나 누진적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소득세 몇 가지 좀 뭐랄까요? 세제 혜택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000달러의 공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취직하신 다음에 급여를 받게 되면 연말에 연초에 이제 아마 내년 초쯤 될 것 같아요. 연초에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자녀가 있거나 혹은 이제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상태 혹은 뭐 일을 하더라도 연소득이 굉장히 낮다고 한다면 이제 인적공제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어,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 인적공제, 그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라고 하는 것은 taxable income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이제 근로소득이 예를 들면 1년에 3천만 원인데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뭐 자녀가 있거나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당연히 일을 안 할 테니까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인적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나의 택서블 인컴이 이제 2,8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소득 중에서 3,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계 세율은 20%가 적용이 되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한계 세율은 다 20%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달러 늘어날 때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뭐 여전히 2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소득이 1원 늘어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액보다 소득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일종의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얘기가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서 뭐 음의 소득세, 뭐 부의 소득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서 이제 공제액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제액이 3,000달러인데 자신의 소득이 2,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인컴 텍스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예요. 3,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 그러니까 3,000달러 마이너스 소득이겠죠. 소득이 없었다면 그냥 3,000달러의 20%에 해당하는 이제 6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 세율은 20%로 일정하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 세율이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번 표를 보시죠. 소득이 만약에 2,000달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공제액 3,000달러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적용이 됩니다. 마이너스 1,000달러의 20%니까 20%는 한계세율이에요. 그래서 200달러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게 되는 거, 뭐 낸 게 없어도 받는 거니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달러라고 이제 세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니까 받는 것이죠. 이만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은 2,000달러인데 200달러를 받는 거니까 평균 세율은 소득 분의 세금이잖아요. 평균 세율 다시 한번 보시죠. 평균 세율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소득 분의 세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세금이 마이너스니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받는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죠. 서브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 소득과 공제액이 정확히 동일하다면 그러면 taxable income이 제로가 되고 여기에 한계세율 20%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세율은 세금 나누기 소득이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약 소득이 공제액보다 크다면 5,000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일단 taxable income은 2,000달러가 돼요. 왜냐하면 3,000달러는 공제를 받으니까 taxable income은 2,000달러가 되고 2,000달러에 한계세율 똑같이 20%가 적용이 되면 4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분의 세금은 이 경우에는 이제 8%가 되겠죠. 네 번째로 소득이 만약에 10,000달러라고 한다면 당연히 taxable income은 여기에서 3,000달러를 뺀 7,000달러가 taxable income이 되고 한계세율 20%를 적용하면 1,400달러가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면 평균 세율은 1,400달러 나누기 10,000달러니까 14%가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30,000달러로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이 테이블에서 높은 값이죠. 30,000달러라고 한다면 taxable income은 27,000달러가 되고 공제를 받으니까요. 27,000달러 여기에 20% 한계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5,400달러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5,400 나누기 30,000달러를 하면 약 1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example에서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taxable income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taxable income이 적든 많든 뭐 마이너스든 제로든 뭐 10,000달러가 넘든 뭐 50,000달러가 넘든 상관없이 간단한 example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taxable income이 늘어나면 그러면 한계세율도 달라집니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구간이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계세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제액이 존재하면 3,000달러만큼의 공제액이 존재하면 평균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패턴을 당연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공제액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세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세제도는 누진적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세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누진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진 정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 보고 제가 두 번째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누진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세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누진 정도를 측정했을 때는 누진 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 누진 정도를 측정하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평균 세율의 변화를 이용해서 누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평균 세율이 뭐라고 했었냐면 세금 나누기 소득입니다. 자 이제 T0를 우리가 소득이 I일 때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라고 정의를 하고 T1은 소득이 I1일 때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평균 세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세금 나누기 소득이니까 T0 I0가 바로 평균 세율이고, 그 소득이 I0인 사람의 평균 세율이고, 혹은 뭐 소득이 I0일 때의 평균 세율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I1일 때의 평균 세율은 T1 나누기 I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I0에서 I1으로 늘어날 때 평균 세율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사용해서 누진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V1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바로 평균 세율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소득의 변화입니다. 혹은 소득의 변화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진 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득이 2천, 3천, 5천, 만, 3만으로 늘어날 때 평균 세율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가로축의 변수가 소득이고 세로축의 변수를 평균 세율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앞에 테이블에서는 소득이 공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적용이 되니까 평균 세율이 마이너스였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평균 세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뭐 선형의 형태일 수도 있고 비선형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첫 번째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분모는 델타 X에 해당할 것이고 분자는 델타 Y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Y 변수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X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지표 V1이라고 하는 지표는 평균 세율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약에 이게 선형이라고 하면 어느 점에서 측정을 하든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겠죠. 직선이면 여기서 기울기를 측정하나 여기서 기울기를 측정하나 똑같을 테니까 비선형이면 뭐 이렇게 비선형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뭐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평균 세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런 평균 세율의 평균 세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죠. 이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델타 X, 델타 Y니까요. 기울기를 통해서 누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V1은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통해서 누진성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누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이 소득이 뭐 10만 원 증가했는데 델타 X가 10만 원인데 델타 Y가 평균 세율이 더 많이 상승한다면 그건 더 누진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지표 V2는 이건 이제 탄력성의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두 가지 똑같이 사용을 할 텐데 여기 첫 번째 텀 나누기 두 번째 텀으로 표시를 했고 첫 번째 텀은 T는 마찬가지로 이제 조세 부담액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T0는 소득이 I0일 때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I1일 때 내야 되는 세금, 그 다음에 소득이 I0일 때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I0에서 I1으로 늘어날 때 당연히 세금은 뭐 소득세든 우리 지금 얘기하는 뭐 어떤 조세 부담액이든 세금은 T0에서 T1으로 뭐 변할 거예요. 뭐 감소하는 경우는 역진적인 경우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체로 증가하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소득세를 본다면 자, 그러면 소득이 I0에서 I1으로 늘어날 때 세금은 T0에서 T1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이 I0에서 I1으로
몇 퍼센트 늘어났는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렇게 측정해요. 이게 바로 퍼센트 변화죠. 그 다음에 그러했을 때 소득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세금은 T0에서 T1으로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표현한 게 바로 이 식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퍼센트 변화죠. 그래서 소득이, 그래서 이 지금 V2라고 하는 지표는, 누진성 지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세금은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V1은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V2는 이제 탄력성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1% 늘어났는데 조세 부담액의 변화율이 더 높다면 그럼 이제 더 누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V1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해서 누진성을 측정할 경우와 V2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해서 누진성을 측정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표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의 조세 부담을 20%씩 높였습니다. 뭐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소득이 I0인 사람은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T0를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20% 부담액이 늘어났으니까 1.2를 곱해서 1.2에 T0만큼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 늘어난 거죠. 30% 증가했으면 1.3 곱하면 되고요. 뭐 40% 늘어났다고 하면 1.4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I1일 때도 당연히 부담액은 20% 늘어납니다. 그래서 T1이었었는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조세 부담액은 1.2에 T1으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지표를 사용하면 누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V1 old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평균 세율이 제로입니다. 평균 세율이 이랬었어요. 평균 세율의 변화분이 그 다음에 소득의 변화분은 I1-I0. 이게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V1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해서 혹은 뭐 기울기죠, 그렇죠? 평균 세율 곡선의 기울기를 사용해서 누진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평균 세율이 두 경우에 모두 상승해요. 보시죠.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평균 세율은 이제 I0, 1.2, T0로 평균 세율이 상승하고요. 세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평균 세율이 상승하는 것이죠. 소득은 변하지 않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소득이 I1인 사람의 경우에도 세금은 1.2에 T1으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평균 세율이 상승합니다. 그럼 새로운 지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2, 그러니까 소득이 I1인 사람의 평균 세율이고 소득이 I0인 사람의 평균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소득의 변화분. 보시면 1.2, 1.2가 있으니까 분자에 1.2가 다 있으니까 1.2를 제가 앞으로 끄집어낸 거고요. 1.1을 앞으로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텀들을 같이 썼습니다. 보시면 이 텀은 제가 여기다 썼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누진성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V1 old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20%씩 늘리는 조세 부담을 20%씩 늘리는 세법 개정안은 누진 정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진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V1이 정확히 20% 상승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로 본다면 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균 세율이 다 상승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이 평균 세율이고요. 이쪽이 소득입니다.
근데 평균 세율이 전에는 I0, I1 이런 사람들이 각각 이만큼의 평균 세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냐면 I1인 사람의 평균 세율이 상승했고요. I1인 사람의 평균 세율도 상승했습니다. 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그젬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공제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세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평균 세율의 기울기는 아마도 이랬었겠지만 세법 개정안 이후에 평균 세율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V1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누진성 지표라고 하는 것은 20%만큼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에서는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은 세법 개정안인데 두 번째 지표는 우리가 어떻게 누진성 정도를 측정하냐면 소득이 1% 변할 때 조세 부담액은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입니다. 우선 세법 개정안이 바뀌기 전이나 후나 소득의 퍼센트 변화는 달라지지 않아요. I0와 I1을 우리가 비교하는 거니까 소득의 퍼센트 변화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 V2 올드는 세법이 바뀌기 전에 누진성 정도는 어땠었냐면 T1-T0 조세 부담액의 퍼센트 변화분 나누기 I1, I0, I0가 되겠죠. 소득의 퍼센트 변화분이 될 거예요. 퍼센트 변화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냐면 소득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소득과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이제 I1인 사람의 조세 부담은 T1이었었는데 이제는 1.2의 T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I0인 사람의 조세 부담은 T0였는데 이제 1.2의 T0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소득이 I0인 사람의 조세 부담은 1.2의 T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다 1.2를 곱해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었더라면 두 지표에서 똑같은 두 지표 모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형태로 I0인 사람도 평균 세율이 20% 20% 평균 세율이 상승하고 세금이 20% 늘어나서 평균 세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I1인 사람도 그러한 변화를 그렇게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세 부담액의 퍼센트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분자의 값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도 1.2가 있고 1.2가 있고 1.2가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1.2로 나누어 주면 사실상 퍼센트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V2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탄력성을 사용하는 누진성 지표인데 이러한 지표를 사용했을 때에는 누진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진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장의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부분 균형 모형, 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볼 텐데 아마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대체로 한 60분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한 30분, 35분의 시간으로는 이제 부분균형 모형을 끝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한 35분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부분균형 모형을 커버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동영상 강의한 내용까지가 기말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세가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이제
특정 시장에 국한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부분균형 모형의 부분 균형 분석이 사실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고요.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형이 필요할 텐데 분석의 툴이라든가 프레임워크라든가 이제 그런 걸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은 왜 하는가? 조세는 이제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고요. 이 상대 가격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가격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뭐 우리가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들이 존재하는데 소비재들 우리가 구매하는 소비재 어떤 소비재들과 그렇지 않은 소비재들 사이의 상대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격, 우리가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것과 그다음에 뭐 자본의 가격, 이자율이라고 불러도 괜찮죠. 이런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이제 보고 싶은 건데 기본적으로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가 특정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시장에까지 파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당연히 어떤 특정 시장에 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과세를 하는 경우 혹은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이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양도세에 대한 논의도 지금 뭐 논의는 아니고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게 되면 다른 금융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영향이 크지 않거나 우리가 굳이 그러한 효과까지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가상자산만 들여다볼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동산 시장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시장만을 분석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분균형 분석의 정신이고 접근법이고 이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이 분석의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분석의 도구들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세금이 부과될 때 해당 제품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부분균형 분석이 이제 적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세금의 형태는 바로 유니텍스 단위세입니다. 몇 가지 이제 세금의 형태가 14장에서 등장하는데 뭐 제가 가급적 이제 클리어하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들 뭐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한 번쯤 내봤던 세금이라고 하면 대체로 뭐 부가세가 될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이 사실 부가세죠. 뭐 편의점이라든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혹은 뭐 그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뭐 옷을 구입할 때 뭐 이런 것들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다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혹시 뭐 인턴이라든가 뭐 급여 명세서가 있는 그런 일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 근로소득세 같은 것도 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세금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위세라고 하는 것은 구매하는 제품의 그 볼륨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당 얼마, 단위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그젬플은 샴페인 그 거래 규모의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사례를 보려고 해요. 샴페인 1갤런에 3달러 40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물품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실제로 시장 가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샴페인 시장만 분석할 거예요. 다른 뭐 와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부분균형 분석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정은 샴페인 시장은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물품세, 유니텍스가 혹은 단위세, 유니텍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장은 균형 상태였고 균형 가격은 뭐 편의상 P0, 그다음에 거래량은 Q0라고 불러보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품세, 유니텍스는 갤런당 U 달러만큼 부과합니다. 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법적 조세 귀착인데 바이어들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유니텍스가 부과되기 전에 시장의 균형 상태입니다. 예, 물품세 여기 있죠. 예, 물품세가 도입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입니다. 네, 세로축은 갤런당 샴페인의 가격, 가로축은 예, 샴페인의 갤런. 그래서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P0, 균형 거래량 Q0가 결정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시장에 만일 유니텍스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를 생각해 볼 텐데 우선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구매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러니까 세금을 샴페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다음 슬라이드에 다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급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일단 제껴놓고요. 수요 곡선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구입하는 사람들, 구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면 샴페인 한 병을 구매하는데 예컨대 뭐 1만 원 지불 용이 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1갤런에 2만 원이라고 합시다. 1갤런에 1만 원은 조금 너무 싼 것 같아요. 예. 1갤런에 2만 원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세금이 없었을 때, 유니텍스가 없었을 때, 만일 이제 유니텍스가 지금 한 3,000원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맞나요? 3달러 40센트니까 4,000원 정도 들어온 거예요. 4,000원이라고 합시다. 4,000원의 텍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갤런의 지불용의 금액이 willingness to pay가 2만 원인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만일 유니텍스 4,000원을 부과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1갤런의 샴페인을 구입하는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더 이상 2만 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000원을 뺀 나머지 16,000원이 바로 1갤런의 샴페인을 구입하는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와인, 샴페인에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1,600원이 16,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텍스죠. 그러니까 세금까지 포함을 해서 1갤런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2만 원인데 세금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당연히 순수하게 샴페인에 대해서는 지불 용의 금액이 16,0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구매자이든 아니면 판매자이든 상관없이 시장의 참가자들은 어떤 상황을 이제 목격하게 되냐면 구매자들의 지불용의 금액이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의 크기만큼 3달러 40센트인가요? 세금의 크기만큼 U 달러만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불용의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판매자가 인지하는 수요 곡선은 더 이상 주어진 수요 곡선인 DC가 아니고요. willingness to pay가 떨어질 테니까 세금의 크기만큼 이제 판매자가 인지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텍스만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균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에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QA 갤런만큼의 샴페인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들어오기 전엔
PA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구매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불할 용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히 PA-세금이 판매자가 받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뭐 제가 여기에서 이제 판매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판매자가 인지하는 수요 곡선은 바로 구매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텍스만큼을 뺀 것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한 번 더 살펴보면 QC 갤런만큼의 샴페인을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PC였는데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이제 U만큼 지불 용의 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매자가 받는 금액은 이제 PC-U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은 정확히 유닛 텍스의 크기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지불용의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균형, 물품세가 도입되기 전에 최초의 균형이었고, 그 다음에 물품세가 도입되면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니까 새로운 균형은 이쪽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은 바로 이 점이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제 실제로 구매자가 얼마를 지불하는지 그 다음에 판매자가 얼마를 받는지는 조금 이렇게 좀 물론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생각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판매자가 받는 금액은 이제 구매자의 지불용의 금액에서 U만큼을 뺀 게 될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바로 판매자가 인지하는 수요 곡선이 되고 새로운 균형에서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이 바로 PS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응하는 가격 PS가 바로 판매자가 받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가격이 되겠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판매자가 P0만큼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판매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월스 오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표현을 우리가 월스 오프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 더 좋아지는 경우 이제 better off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대말은 better off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매자는 얼마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가? 판매자가 받는 가격에다가 세금만큼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시장의 거래량은 Q1입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량은 새로운 균형에서의 거래량은 Q1이에요. 그래서 Q1에서 구매자들의 지불용의 금액은 사실상 PB였는데 세금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P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buyers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S는 sellers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이죠. 구매자는 이만큼을 지불하는 것이고 판매자는 요만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만큼이 뭐냐면 바로 이만큼이 텍스겠죠. 이게 바로 U 달러, 바로 텍스, 물품세, 유닛 텍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균형에서 형성되는 가격 PS는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이고 그래서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PB는 여기에다가 텍스 U만큼을 더한 셀러가 받는 가격 더하기 텍스가 됩니다. 세금 부과 전과 비교를 해보면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가격은 변하겠죠. 원래 세금 이전에는 시장 가격이 P0였는데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B로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이제 PS로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구매자는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니까 당연히 구매자는 월세업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P0만큼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PS밖에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들도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월세업해지겠죠. 그러면 그 물품세 도입으로 인해서 조세 수입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시장 거래량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량. 그러니까 세금 부과 이후에 시장 거래량은 Q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만큼의 샴페인이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Q1 갤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금은 갤런당 얼마 이렇게 부과되는 물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갤런당 $U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실제로 정부가 물품세를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샴페인 시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바로 $U 이건 이제 갤런당 $U니까 여기다가 갤런을 곱하면 되겠죠. Q1 이렇게 계산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이 조세 수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사각형의 면적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U와 Q는 각각 뭐 아랫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로축 여기가 이제 아랫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높이는 당연히 텍스 U가 될 테니까 이게 바로 $U. 그래서 그림에서는 새로운 균형과 실제로 바이어들이 지불하는 금액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U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1이 새로운 균형에서의 거래량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이그젬플은 똑같은 시장에 이번에는 구매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한번 과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판매자들한테 과세를 한다면 뭐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구매자들한테 과세를 하면 사실 공급 곡선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판매자들에게 공급 곡선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판매자들에게 과세를 한다면 수요 곡선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은 생각하지 말고 공급 곡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판매자들이 물품세 혹은 유닛 텍스를 부담해야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죠. 판매자들이 세금을 부과한다.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이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공급 곡선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가격. 그러니까 최소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요 곡선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매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일종의 미니멈이에요. 최소 가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격인데 이제 세금까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판매자들이 받아야 되는 가격은 전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품세가 도입이 된다면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판매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가격이 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만큼 공급 곡선은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공급 곡선이 지금 우리는 세금을 판매자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세금의 크기만큼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시장의 참가자들이 인지하는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죠. 뭐 그게 구매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참가자들이 인지하는 공급 곡선은 이제 SC의 프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뭐가 될까? 당연히 조세 물품세가 도입된 이후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은 뭐가 될까? 이 가격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거래량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Q1은 당연히 그 샴페인의 거래량이 될 거고요. Q1 갤런만큼 거래가 될 텐데 PB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PB는 이번에는 뭐 앞서 했던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만 PB는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구매자들한테 물품세를 과세할 때에도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여기에서 판매자들에게 과세를 할 때에도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PB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가격보다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들로부터 PB만큼의 돈을 받아서 판매자들이 받는 것이죠. PB를 지불하는 거니까 판매자들이 PB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금 $U 띄어내고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겠죠. 그래서 PB를 받은 다음에 이만큼을 세금으로 내고요. 이게 정확히 U니까 그 다음에 PS를 이제 판매자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과 판매자들이 받는 금액 사이에 이제 차이가 생겨요. PB와 PS의 차이가 바로 이제 물품세, 유니텍스의 크기가 될 텐데 바로 이걸 이제 우리가 텍스 웨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세 격차라고 부르는데 웨지는 뭐 그냥 디퍼런스라는 뜻이에요. 차이 뭐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웨지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러니까 시장의 왜곡을 의미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퍼런스라고 하면 약간 중립적인 뜻이에요. 디퍼런스는 그냥 뭐와 뭐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인 반면에 경제학에서 우리가 웨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디스토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왜곡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그러한 차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세 때문에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왜곡 비효율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뉘앙스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우선 우리가 구매자에게 과세를 하든 지금 물품세를 보고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과세를 하든 판매자에게 과세를 하든 결국 결과는 같아요. 뭐 제가 엄밀하게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대충 그림을 보시면 이 경우나 이게 지금 구매자들에게 물품세를 과세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판매자에게 물품세를 과세하는 경우인데 뭐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똑같이 상승하고요.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 똑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과를 하든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세금이 부과될 때 지금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가격 P0에서 죄송합니다. 구매자들이 부담하는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그다음에 판매자들이 가져가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세금이 들어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더 많이 상승하고 판매자들이 받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판매자들은 덜 손해를 보긴 보지만 조금 덜 손해를 보고 구매자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구매자들이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어떤 경우에 판매자들이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일까?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에서는 세금이 부과될 때
구매자들의 부담이 판매자들의 부담보다 더 크게 나타났어요. 자세히 보면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냐면 보시죠. 어떤 곡선이 조금 더 플랫하고 어떤 곡선이 조금 더 스티프하냐면 수요 곡선이 조금 더 스티프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기면 좀 스티프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기면 좀 플랫한 거예요. 반면에 공급 곡선은 비교적 플랫합니다. 뭐 완전히 이래야 플랫한 거긴 하지만 조금 덜 스티프한 거죠, 그렇죠? 더 스티프하고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조금 덜 스티프합니다. 혹은 더 플랫합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이제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 더 플랫하면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프하면 스티프할수록 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하면 탄력적이고 스티프하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이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요 곡선의 경우 플랫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구매자의 경우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 곡선이 플랫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혹은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수요 곡선이 더 플랫하다는 것, 혹은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조금 바뀔 때 갈아탈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면, 혹은 이제 용이하다면,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 제품의 샴페인의 수요 곡선은 더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뭐 혹은 서비스가 뭐 다양하다면 당연히 갈아타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굉장히 플랫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 탄력적이다 혹은 플랫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공급 곡선의 경우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할 때 생산 설비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이제 엑시트하는 거예요. 혹은 뭐 엔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 곡선이 더 플랫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시장이 컴패러티브해서, 그러니까 경쟁적이어서 엔트리 배리어가 낮거나 누구나 진입하기 쉬운 그러한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시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급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그 배달 시장이죠, 그렇죠? 딜리버리 해주는 그러한 시장은 대체로 이제 뭐 오토바이 면허증 가지고 있고 배달할 용의만 있으면 누구라도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달 뭐죠? 이제 배달료 이용료가 상승할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러한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달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공급 곡선은 딜리버리 공급 곡선은 대체로 매우 플랫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상상해 보자면, 만약에 뭐 배달 시장에 과세를 한다?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의무 보험 가입 뭐 이런 것 등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매우 탄력적인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의무적인 보험 가입이라든가 혹은 뭐 이러한 딜리버리 서비스 시장에 과세를 할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부담하는 부담 정도는 매우 적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대체로 용이하다면 이러한 시장의 공급 곡선은 탄력성이 매우 크거나 뭐 매우 플랫한 공급 곡선으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똑같은 물품세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마도 물품세까지는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요. 그래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가격이 1% 변할 때 혹은 상승할 때 뭐 혹은 하락할 때 공급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탄력성이 제로죠. 0. 가격이 1% 변할 때 상승할 때 공급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 가격이 하락할 때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면 당연히 수요 곡선이 이동할 거예요. 구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금의 크기만큼 우린 여전히 유니택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세금의 크기만큼 아래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판매자들이 당연히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은 이제 PS가 되고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PB가 됩니다. 제가 그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균형 이야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최초의 균형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에서는 구매자가 P0를 지불하고요. 판매자가 그대로 P0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동일해요. 이러한 시장에 만약에 물품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PS는 바로 새로운 균형에서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구매자들은 얼마를 지불할까? 구매자들은 마찬가지로 PB만큼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0만큼을 똑같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X0 혹은 뭐 X1, 새로운 균형에서는 X1이고 이전 균형에서는 X0겠죠. 변함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자, 이 수량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였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든 뭐 들어가지 않든 들어가면 세금 포함해서죠, 그렇죠? 세금 빼고는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용의 가격이 이게 되는 거고요.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뭐 이 재화 X에 대해서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전과 똑같습니다. PB.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과세를 하게 되면 공급자들은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공급자들이 뭐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세가 되었을 때 구매자들은 전과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과세가 되기 전에 P0를 지불했었는데 과세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PB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들에게 과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다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과세가 되면 이제 판매자들이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똑같이 PB, P0만큼을 지불을 해요. 그럼 이걸 받아서 판매자는 예를 들면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1,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9,000원을 이제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죠. 과세가 되기 전에는 그 10,000원을 다 자기가 가져갔는데 과세가 되면 이제 세금을 모두 다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법적 귀착, 뭐 경제적 귀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당연히 구매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매자가 100%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면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이건 이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고 직선의 형태로 뭐죠? 수직선? 수평선의 형태로 플랫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급 곡선이죠. 플랫한 공급 곡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되었을 때 공급자들은 이걸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을 것이, 판매자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에게 과세를 한번 해보죠. 법적 귀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최초의 균형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수요 곡선이고요. 최초의 수요 곡선이고 과세 이전.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직선의 형태와 같아요.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겠죠. 최초의 과세 이전의 균형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P0를 주고받았습니다. 구매자가 P0를 지불하고 판매자는 바로 그 P0를 그대로 받았고요. 거래량은 G0였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은 여기가 되겠죠. 새로운 균형에서의 특징은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PS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냐면 판매자들이 받는 금액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과세가 되기 전에 P0를 받았고요. 과세가 된 이후에도 PS를 받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냐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당연히 구매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구매자는 PB를 지불하는 거고요. PB를 지불을 하고 판매자는 PB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세금을 떼고 나머지 자기 주머니에 넣는데 과세되기 전에 자기가 가져가던 금액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형성되는 가격 PS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 가격 P0와 같고요. PS는 바로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인데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받던 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동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PB가 되고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구매자들이 P0를 지불했었는데 세금이 부과가 되면 P0에다가 정확히 세금만큼을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구매자들이 부담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제가 지금 시험 문제를 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 시험 직전에 했던 강의는 중간 시험에 포함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시험 범위 이후부터 기말 시험 슬라이드 26페이지까지가 바로 오늘 봤던 내용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고요. 시험 방법 제가 공지사항에 적어놨는데 마찬가지로 중간 시험과 같이 온라인 시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 온라인 강의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한 3주인가요? 4주 이렇게 대면 강의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고 학생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오셔서 들어보는 것도 up to you, it's up to you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일정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강이라든가 뭐 등등등. 예, 또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건강하게 기말 시험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